자, 두 번째 시간은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책에 보면 47페이지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탄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일은 중국에서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해와 달, 그 다음에 5개 행성,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가보면 일주일은 7일이고 각각의 요일 이름은 썬데이, 몬데이 뭐 이렇게 하죠. 해, 달, 그다음에 토성, 목성 이렇게 쭉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 누가 일주일이란 단위를 만들고 각각 요일을 붙였던 것인가?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나일이라는 하나의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나라라고 불렸다. 또한 그 중심 지역이 두 개의 강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물 사이의 나라라 불리기도 했다. 강물 사이의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안 불렀겠죠. 나중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쪽을 점령을 하면서 그리스 사람도 이쪽을 가면서 이제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티그리스, 그다음에 좀 남쪽에는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이 만들어 놓은 이 충적 평야에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됐고, 이집트가 오래됐느냐, 뭐 이 메소포타미아가 오래됐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쨌든 비슷한 수준에서 오래된 문명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면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하류 지역에는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역사 유적지를 많이 남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 뭐 바그다드, 여기 리푸르, 우르크, 우르 이런 하류 지역에 유적지가 있고, 또 상류 지역에는 니네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발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인들, 영국인들이 이쪽에서 이 점토판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니네베라는 곳에. 사실 하류 지역보다는 상류 지역이 살기가 이 문명으로는 더 좋죠. 왜 그러냐면 하류 지역은 홍수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앞에 나일강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나일강은 홍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땅 일국에 굉장히 좋았던 정말 특혜받은 땅이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사람이 홍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방을 잘 다스려야 되고 훨씬 더 거대한 이 왕조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평지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탄생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망했고 했던 그런 문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어떤 그 건축물이나 아니면 점토판 이런 것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보존이 됐고, 특히 또 이쪽에 건조지대라는 것들이 특징이죠. 하천이 만든 하류 지역이긴 해도 건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면 옛날의 것들이 남아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 4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사막 지역의 폐허로 남아있는 이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바빌론이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바빌론은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을 들끓었다. 강 상류 산악지대 끝자락에는 이 근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니네베의 폐허가 있다. 이게 이제 19세기 초반에 프랑스인들, 그다음에 독일인들에 의해서 발굴됐던 곳이고요.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다. 이집트와 달리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한 명의 왕에 의해 지배됐던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확고한 영토를 오래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지속된 왕국도 없었다.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의 터를 잡았으며 지배자도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 나라를 만들고 거기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은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아시리안이다. 여기 역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가장 오래된 이쪽의 나라는 히타이트. 요 히타이트는 요 평야지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 산악지대, 아나톨리아 고원, 그다음에 레바논, 레반트 북부까지 있었던 철기 시대 최초의 나라라고 불렀던 히타이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대 바빌로니아가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15세기까지 있었고, 이때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왼쪽에 검은 현무암으로 만든 여기 그 비가 있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왕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고, 그 다음에 기원전 934년부터 609년까지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 페니키아 정벌 신바빌로니아가 있었고,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다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키루스,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때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정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페르시아, 그다음에 아랍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다. 여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원래 요곳이 여기 바빌로니아 지역에 요것도 이제 왕이 어떤 업적물 같은 것을 요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해가지고 있던 거를 나중에 페르시아가 요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인들이 이걸 또 가져가죠.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이 또 많아요. 그럼 이걸 원래 오리지널이 지금 이라크 거냐, 아니면 이란에서 프랑스가 뺏어갔으니까 이란 거냐, 뭐 이런, 이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원래 오리지널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요건 독일 사람들이 여기를 바빌론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가져간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평지의 여러 더미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3100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과 산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표 중 하나를 발굴하자 어떤 도시의 잔해가 드러났는데, 이 도시는 성서에서 우르라 불리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선조가 살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동을 하죠. 하란이라는 곳을 갔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우르라는 곳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무덤도 아주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집트의 쿠프왕의 피라미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헤로도토스도 이쪽에도 방문하거든요. 헤로도토스가 이쪽에 가서 어떤 탑 같은 거를 쌓았다,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그게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모래 속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중간에 이제 그 5번째 줄 보면 이 페어들에서는 둥그런 돌 인장과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상형 문자와 달랐고 해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이 문자는 이집트 문자와 달리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이나 쐐기 모양의 뾰족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문자를 서형 문자, 또 쐐기 문자라 부른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지 않았고, 그럼 어디다 만들었느냐? 이런 데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점토판을 구워가지고 점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쐐기 형태로 글씨를 쓰고 이거를 구워서 보존을 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고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들이 많이 발굴했고, 이거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밖에는 해독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독이 된 거를 봤더니 뭐 길가메시 설화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수 설화도 여기 나오더라.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배를 이렇게 타가지고 뭔가 홍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홍수 설화가 있었고, 그걸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쪽에 와서 살았을 때 그런 홍수 설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19세기 이후에 발굴이 돼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이 이야기는 전해지진 않았고 성서에만 일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쐐기 문자는 어떻게 해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성 문자는 그 샹폴리옹에 했다고 하는 로제타 스톤에 의해서 해독이 됐잖아요. 그러면 쐐기 문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 오늘날 이란 지역에 그 베이히스톤이라고 하는 절벽, 동네에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시절에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가 또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막 포로들이 있잖아요.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앞에 뭐 대장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고 그 이야기를 절벽에 기록을 합니다. 잘 찾아봤더니 아카드어가 있고 엘라머가 있고 고페르시아가 있더라. 그래서 그 쐐기 문자는 바로 바벨로니아거든요. 아카드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기 어떻게 되냐면 고페르시아는 대략 기원전 1세기, 뭐 2세기 이때 문자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엘라머가 해독을 했고 그래서 바빌로니아 해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영국의 헨리 론린슨이라고 하는 이 영국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말마다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여기를 탁본을 떠요. 그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절벽에서 이 탁본을 떠서 이거로부터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하게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그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쐐기 문자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법전에 있는 내용 일부를 알잖아요. 일부는 좀 지워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일부를 알게 된 것도 요 헨리 론린슨에 의한 그 쐐기 문자의 해독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헤로도투스 시절에는 이걸 몰랐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 헤로도투스 이야기 중에 좀 독특하다 할까?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 보면 바빌론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에 관한 건데요. 그 시집안간 처녀들 같은 경우에 여기 왼쪽에 그림이 보면 처녀들을 모아 경매에 붙인다. 가장 예쁜 처녀부터 노예가 아니라 아내로 팔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처녀들을 판다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예쁜 처녀는 쉽게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문제는 좀 안 예쁜 처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처녀부터 누가 와서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예쁜 처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돈을 줘서 이 처녀들을 데리고 가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후에 돈을 받고 이제 처녀들을 데려갈 수 있게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지어주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라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남자와 교합해야 한다. 이는 신에 대한 의무다. 이거는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일종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한 번은 여사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과거에 남아있는 어떤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헤로도토스는 요거를 책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좀, 읽다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51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함무라비 법전 나오죠?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이 비문을 함무라비 법전이라 한다.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살았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왕들이 태양신 바알이나 달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봉헌하는 그림이나 조각도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이슈타르 문 있죠? 이슈타르를 바치는, 이슈타르 신에게 바치는 문들도 이렇게 이제 지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 히타트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3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이제 별 이야기가 나오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독특하게도 점성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요 장의 제목이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봤더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별이 5개예요. 해왕과 달을 빼고는 토성, 목성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에다가 일월까지 붙여가지고 일주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월화 이건 한자잖아요. 한자는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중국에서나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어디나 별을 볼 수 있는 건 5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개의 행성이 이제 붙여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틴어에서 요거를 이제 마르스 화성, 메르쿠리우스 수성, 주피터 목성, 베누스 금성, 사투르누스 토성 이렇게 라틴어로 요일을 붙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면 이제 영어로 좀 바뀌고, 예, 사투르누스가 세르데이로 바뀌고, 예, 썬데이로 바뀌고, 독일어에서 조금 더 바뀌고 이런다는 거죠. 어쨌든 7개의 묶음으로 일주일이 생겨났고, 여기서부터 신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이 탄생을 하게 됐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고 또 아랍 시대로 가고 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붙여져서 유럽에 이제 전해지게 된 거고, 여기에 뭐 숫자, 인도에서 넘어온 숫자 같은 것도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유럽,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아시아까지 전해지게 된 뭐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53페이지 예, 첫 번째 가면 계단식으로 여러 층을 쌓은 올린 널찍하고 커다란 탑이다. 이게 헤로도토스가 봤다고 하는 그 지구라트 탑 있었죠? 그러니까 성서에도 물론 바벨탑 이야기 나와요. 좀 뒷장에도 이제 뭐 설명이 더 있습니다. 또 중간에 내려가 보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네부카드네자르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전쟁을 벌였고, 이 사람이 이집트까지 전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많은 이민족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 노래로 삼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탁월한 업적은 많은 전쟁을 치렀던 점이 아니라 대규모의 수로와 저수지를 건설해서 국토를 비옥화했다는 점이다. 후일 수로가 허물어지고 저수지가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이 지역은 황폐한 늪지대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늪지대에서도 과거의 유물을 품고 있는 구름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자,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두강 사이 땅이 있었죠? 여기 그 쿠웨이트라고 써있는 아래쪽에 우르라는 것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쪽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터키 밑에까지 갑니다. 쭉 가서 여기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아마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일부 이야기죠. 그랬다가 여기 있는 사람 일부가 이집트로 갔고, 이집트에 살던 또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시나이 반도로 갔고, 그 시나이 반도에서 뭐 40년 고난하다가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이 바빌로니아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 가는 길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다. 그게 흔히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제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반호수라고 있죠. 이 반호수는 창세기에 보면 반호수에서 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에덴 동산으로 흘러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창세기에 있어요. 강 4개가 나오는데 그 강 4개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또 하나 강이 있어요. 여기 강이 4개가 흘러나와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흘러간다. 그래서 저 반호수가 옆 부근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이 있죠. 아라라스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배가 그 아라라스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아라라스산. 지금 이제 터키 아주 동쪽에 있는 곳이라서 찾아가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성서의 땅,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오래된 역사 시대의 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56페이지에 보면 그런 지도가, 비슷한 지도가 있어요. 여기 이집트의 멤피스란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여기서 가나안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진격을 해가지고 바빌론 유수가 있었고,
또 이 바빌로니아에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 침략이 있었고 이 두 강 사이의 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신은 하나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무엇이 탄생을 했냐면 유대교라고는 사실상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대략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은 하나, 유일신 사상, 이것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 대충 이제 가나안 어디, 올라온 곳 대충 어디에서 아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제 5장이에요. 신은 하나다. 자,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10번째 줄 보면,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신을 모셨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기본적인 신앙과는 다 신교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어디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이고,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신이 수만 개라고도 하죠. 일본도 지금 다신교 사회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신을 모시고 있고, 중국도 다신교 사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다신교 사회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유일신 사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 유목민족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하나의 신만을 모셨다. 저녁이면 이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자신들의 업적이나 전쟁에 관한 노래를 불었다. 쭉 내려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고까지 믿게 되었다. 이 유일신의 하늘과 땅, 해와 달, 물과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들은 유일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며 이 유일신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이라 믿으며 긍지를 느꼈다. 이제 당신은 이 힘없고 기묘한 유목민족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로 유대민족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업적과 신의 업적을 다룬 노래가 바로 성서의 구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서의 맨 처음에 뭐도 시작하죠?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뭐 설화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힌트를 많이 얻어온 거죠. 그러면서 뭐 우르의 근처에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것부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만들어지죠. 뭐 창조부터 뭐 홍수 이야기는 대충 막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흔히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동해서 살다가 거기서 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살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도 쭉 이제 이어지죠. 자,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메소포타미아를 무대로 한다. 대홍수에 아까 아라랏산 얘기를 했죠. 그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이야기. 거기서부터 아마 모티브가 따오지 않겠느냐. 아까 길가메시와 대홍수 이야기도 그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점토판을 발굴해 보니까 성서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그 점토판에 있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까 그 이집트의 홍수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측을 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를 가게 됐고, 그로부터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황무지로 이끌었다.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기원전 1250년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까 1340년경에 이크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유일신을 추종했다가 한 17년 정도 주장하고 사실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라졌었는데 이 모세라는 어떤 지도자로부터 유일신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쭉 이동을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자국 남국이 나중에 생기죠. 대략 기원전 1000년, 뭐 1100년 이쯤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블레셋 민족과 싸워가지고 생기죠. 그리고 뭐 다윗 왕이 되고 뭐 솔로몬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뭐 분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되었다. 자, 오른쪽 63페이지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인에게 정복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이 지도는 그 얘기죠. 하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 유대에 갔고 유대에서 유대 민족이 이집트로 갔고 이집트에서 모세 인도에 의해서 시나이 반도 유대로 갔고 유대에서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대에 여기서 국가를 형성을 했고 그랬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로 분리되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맨 아래쪽에 586년 약속의 땅을 지나면서 네부카드네잘 왕이 유다로 멸망을 시킴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죠. 유수 잡아서 가두는 거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빌론 유수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건축이 되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서쪽 벽이라 하죠. 흔히 그 유대왕 헤로데가 건설했던 그 성전의 마지막 흔적 하나가 남아서 거기가 흔히 통곡벽이라고 부르는 이게 제3성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맨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여기 맨 먼저 솔로몬 성전이 세웠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바빌론 유수가 끝난 이후에 포로 교환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화에 성전을 지었는데 기원전 2세기 되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와서 여기를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또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거에 남은 흔적이 통곡의 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서 바빌론 유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요 이야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유대민족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죠. 중간에 보면 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서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 무렵. 그러니까 그 바빌론 유수에서 가서 그쪽에서 아마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야기를 쭉 모아서 사람들의 구전으로 계속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동한 거, 모세가 유대인 민족을 끌고 시나이 반도에 간 거, 거기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온 거, 그다음에 다윗 왕의 그 열왕기 이야기, 솔로몬 왕이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쭉 가다가 바빌론에 있었던 유수 시절에 어느 정도 기록 이루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서라고 흔히 부르는 그것이죠. 그게 제가 아주 정리한 시대의 순으로 보면 구약 성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표죠. 구약 성서 이 39권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는 역사서가 17권이고요. 시가서가 5권이고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해서 5권이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요것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이 나중에 기원전 3세기경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이야기들도 대략 이 시절에 정리가 돼서 흔히 구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뭐 정리가 된 건 기원전 1세기, 2세기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민족들은 다신교를 믿던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수하는 시절에 그런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모시지 않겠느냐.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나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면 유대인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유일신을 들먹였고 오직 신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엄하고도 까다로운 율법과 풍습을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다른 민족들이 점점 더 유대인을 배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변 민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배척받은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자, 6장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알파벳의 탄생입니다. 자, 페니키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의 레바논, 뭐 시리아, 이스라엘 대략 이쯤에 살던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로라고 하는 지금은 티레라고 하는 도시, 뭐 시돈, 티레, 뭐 이 지역에 살던 동지 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라는 곳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경로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진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선진국의 문화를 흡수하기 좋은 곳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상당히 재빠르게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유럽인이 쓰고 있는 라틴 알파벳 이런 것들이 시초가 된 게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알파벳인데 어떻게 만들었냐? 저도 여기 알파벳의 탄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집트의 아까 신성 문자, 그다음에 이 서령 문자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파벳이 아주 뭐 혁명적인 것은 뭐 오늘날에도 한 26개 정도만 조합하면 이 문자가 되니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인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장부거든요. 장부. 서로 그러니까 얼마를 빌렸다, 뭐 얼마를 주고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 페니키아인들의 업적은 이 자신들의 문자를 로마인들한테 전해준 거. 이것이 저기 이탈리아 에투리아를 건너가고 에투리아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틴 문자가 되고 그다음 페니키아 사람들이 헬라인한테 줘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또 헬라 문자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 라틴 문자가 지금 영어나 뭐 독일어 이쪽으로 이제 변화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헬라 문자가 어디로 가냐면 키릴 문자로 가요. 러시아 이 중앙아시아 쓰는 키릴 문자도 이제 그 헬라 문자에서 변형된 것들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페니키아에 시작된 그 알파벳이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문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67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페니키아인들의 특징을 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예, 5줄에 보면 페니키아인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공업자들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사원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그 구약성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제가 봤는데요. 봤더니 몇 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뭐 기둥이나 대들보를 만들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돌로 가공하지만 사실은 돌보다는 나무가 좋잖아요. 가공하기에.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백향목이 나오긴 산지가 바로 오늘날의 그 레바논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바로 레바논. 여기 나무가 있고 빨간 두 줄 흰색 요게 뭔지 아세요? 요 그림이? 아시는 분? 이게 바로 레바논의 국기예요. 오늘날 레바논 국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행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덜판으로 덮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동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백향목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나무가 부족합니다. 이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한번 베어내면 다시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도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스에도 나무가 많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나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베어버린 거예요. 한번 베고 나선 그 다음에 자라지 않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나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게 워낙 건조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자라지 않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 사실 이런 지구를 많이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만 그 정글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역사 동안에 참 많은 나무들 베고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유럽에 나무가 별로 없는 이유도 많이 베어서 그래요. 다시 자라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밑에 솔로몬 이야기 밑에 이들이 넓은 세상에 내보낸 물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수요가 많았던 염색한 옷감, 특히 자줏빛 옷감이었다. 여기 이제 길지 않게 설명이 되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 그 그림에 보면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이게 유스티니아스 대제라고 하는 6세기의 동로마 제국 대제의 그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라벤나에 가면 여기 그 성당이 있는데요. 이게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데, 요 유스티니아스 대제가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줏빛 옷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자줏빛 옷, 이 없는 옷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페니키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뿔고동에서 밖에 안 나오는, 엄청나게 비싸겠죠? 요 비싼 것들이 요 색을 염색을 해가지고 오로지 황제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페니키아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페니키아인은 아프리카나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 등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다. 멋진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은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그 지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페니키아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우리 흔히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헬라인은 여기 오늘날 중간에 보면 발칸 페닌슐라 있죠? 발칸 반도 밑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 조금, 시칠리아 동부에 조금 이렇게 살던 사람이 헬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아프리카 북부에 이 녹색,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페니키아인인 거죠. 오늘날의 동쪽에 저 레바논, 비블로스나 티리에 살던 요 페니키아인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도 이 식민지들을 이렇게 개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기는 농업이 잘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머물러 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서쪽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를 개척을 했고, 여기 동지 중에 중간에 있는 여기 그리스 쪽과 터키 서해 이오니아 지방에는 헬라인들이 개척을 했다. 나중엔 뭐 문명사적으로는 페니키아인들이 별로 결과를 많이 못 남겼고 헬라인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오늘날에 남긴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드는 알파벳 문자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집트부터 석기 시대부터 해서 이집트로부터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고 페니키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